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에 증시의 변동성이 매우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앞으로 증시의 향방을 가로짓는 결정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국민연금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과 양회 통화 재정 정책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과 인플레 우려에 대해서 연준에 대한 이 세 가지를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방송에 오늘 초대한 분을 또 한번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이경주 TV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 어느 이코노미스트 못지않은 탁월한 경제 식견과 박학다식한 그런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좋은 정보를 알려주시려 해서 다시 한번 어렵게 초대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국민연금과 네. 자세한 또 연준 이야기, 중앙은행 이야기와 긴축 금리 이야기고 중국의 양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좀 간결하게 네네. 도움을 드리는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기대가 좀 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트리온 주주분들은 국민연금 하면 아주 그냥 치를 떨죠. 저도 치가 떨려요. 알겠습니다. 동학개미 다 죽는다. 한태현. 그렇죠. 다 죽죠. 국민연금 순매도 행진 규탄.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국민연금 얘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이 국민연금이 2020년 네. 작년이죠 벌써? 2020 2020년. 네. 올해 2021년이고 작년이 2020년인데 네. 12월 24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뭐가? 매도세가. 음. 그래갖고 무려 42거래일. 이 42거래일이 장난입니까? 그죠? 기간으로 하면 거의 2달이 육박합니다. 2달 내내 팔았습니다. 42거래일 동안 이 미친놈처럼 팔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팔았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코스피. 그래서 이 기간에 얼마를 팔아먹었냐? 네. 12조. 끝이 아니에요. 12조 8,500억. 13조 네. 가까이 팔았네요. 어마어마하게 팔아먹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감이 안 오잖아요. 네. 올해 들어서 2021년도 올해 들어갔고 기간 투자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기간 투자가 전체가 순매도한 금액이 얼마냐? 23조입니다. 23조. 절반이 넘는 네. 금액을 팔았네요. 50%가 넘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기간, 이 2021년도부터 또 같은 기간에 네. 우리 일반 투자자 유가증권 시장에서 우리 훌륭한 유가 일반 투자자들이 동학개미군이라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얼마를 순매수했냐? 이 판거래 다 받아먹었습니다. 30조 7천억. 30조 7천억 순매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코스피 3천을 개인들이 다 떠받들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과언이 아닙니다. 네네. 근데 이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네. 국민연금은 그럼 왜 도대체 이렇게 하루도 안 빼놓고 미친 듯이 팔고 있냐? 왜 판대요? 그걸 알아야겠죠. 왜 판대요? 파는 이유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는 이유는 네. 국민연금의 성격상 어쩔 수가 없다 사실은. 하지만 우리는 화가 난다. 아무리 성격이 그렇지만 뭐냐면 네. 국민연금 내 조직에 보면은요. 네.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그 위원회가 있어요. 그쵸. 자금 집행하는. 네, 운영위원회. 이거는 뭐냐? 의사결정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회, 회사 네. 이사회 같은 데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데 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가장 큰 핵심 사항은 뭐냐면 이 투자 자산 비중을 여기서 정해요. 투자 자산 비중을 얼마로 할 거냐. 국민연금의 투자 그 결정하는 네. 비중을 말하죠.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 투자 총 5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해외 쪽은 일단 빼고 지금 코스피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국내 주식을 비중을 어떻게 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얼마로 할 거냐 이거를 매년 정기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언제예요 지금? 작년 네. 2020년도 5월 달에 네.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려갖고 결정을 했었는데 그때 얼마로 했냐? 국내 주식 비중을 얼마로 할까? 그래서 16.8%로 정해놨습니다. 이 16.8% 아시겠죠? 네. 전체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 비중 차지하는 비중 16.8%.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지금 작년 그 코로나 사태 후로 코스피가 급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3천을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팔면 본의 아니게 프로그램에서 작년 연말에 국내 주식 비중으로 얼마가 돼버렸냐? 국민연금이 16.8%로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뛰어넘어갖고 무려 21.3%가 돼버렸어요.
차이가 5% 정도 나죠? 그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맞추려다 보니까 네네. 16.8%에 맞추려다 보니까 계속 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비중을 줄여야 되잖아요, 지금. 비중이 너무 오버가 돼 버렸으니까. 이 16.8%라는 걸 상향을 하면 참 좋겠네요. 이 프로그램을.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런 경우 국민연금의 대처법은 이 목표 비중을 16.8%에서 예를 들면 20%나 21% 이렇게 상향 조정할 것이냐 아니면 비중에 맞추기 위해서 주식을 내다 팔 거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선택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앞으로 그럼 이거를 어떻게든 손을 봐야 되는데 결정을 하겠죠, 이제. 그게 언제냐? 그 기금운용위원회가 이달이에요. 이달 3월 말에 또 열려요. 예. 3월 말에 열려갖고 두 가지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하겠죠, 이제.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하겠죠. 네네. 아까 얘기했지만 이 비중 목표치, 비중을 상향 조정을 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도세가 잦아들겠죠. 진정이 되겠죠? 아니면은 그냥 조정 없이 이대로 끌고 갈 거냐, 유지할 거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당분간 더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으로서는. 지금 선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참 보고 싶네요. 선거도 있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지방선거가 있죠. 보궐선거, 서울시장이랑 부산시장. 근데 네. 전혀 영향을 안 끼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그냥 거기까지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예. 말씀을 왜요? 왜 말을 못하게 해요? 말씀해 주시죠. 네네. 네. 상향 조정을 만약에 한다면 네. 찔끔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기관 투자가로서 네. 최대한 자산을 잘 운용을 해갖고 수익을 최대 극대화시키려는 그 노력이 하나 있어야 되고 네. 또 다른 반대 대척점에 있는 입장은 뭐냐면 공공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폭 뭐 비중 목표치를 대폭 상향 조정하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거를 또 그럼 계속 매도를 하느냐?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예요. 그럼 또 욕을 바지로 얻어 먹을 거예요, 또 아마. 아까 한투연에서 규탄 대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좀 짜증나는 게 네. 삼성 바이오롭스는 사고 네. 셀트는 남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말이 아무래도 됩니까 이제 이게? 삼성이니까 국민연금이 삼성그룹 그 계열사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네. 이런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조심하세요. 보신주의. 내가 보기엔 보신주의다. 욕 안 먹고 안전빵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손실 안 보려고.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몇 년 전부터 이게 말이 많았어요. 국민연금의 특히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본부를 독립된 기구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 웃긴 게 뭐냐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위원장이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그 운영이 안 되겠네요. 그분이 뭘 한다고? 그렇죠. 제가 막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투자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무적 판단에 많이 기댈 수밖에 없고 정치권의 입김이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권의 눈치를 자꾸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실제로도요. 기금용 본부의 펀드 매니저들이 정말 실력 있는 젊은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떠났어요, 지금. 자기가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꾸 보신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크게 손실 안 보는 정도로 안전빵으로만 자꾸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삼성그룹주를 주구장창 담는 거예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하고도 주가도 보세요. 말이 됩니까? 제가 또 화가 나는데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기업 공개하고 나서 주가가 5배인가 6배가 갔어요. 네네. 예? 기업 가치는 상대 조차되지 않는. 예, 그 시덥지 않은 진짜. 네. 예? 그 시덥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거는 그렇게 가고 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아이러니인데 네. 정말 화가 납니다. 셀트리온도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벌써 10배 이상은 갔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단언컨대 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고 네. 주식의 그 기업의 가치는 반드시 주가는 수렴하게 돼 있다. 예. 셀트리온은 100만 원도 넘어간다고 봅니다. 100만 원이 뭡니까? 물론 뭐 한두 달 내에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네. 기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이 필요하지만 네. 어디 저 시덥지 않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 연세 드신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좀 멋모르고 매수를 해서 그런 것도 좀 덜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삼성그룹주라는 그 삼성이란 간판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가에서 선호하니까 또 그런 거를 안전빵으로 가려고.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삼성이라 그러면 치를 떨십니다. 아주 그냥 공공의 적이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정리할게요. 네. 예,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그 아까 그 메신저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단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네, 그럼 두 번째는 국내 증시는 국민연금이 이달 말에 열리는 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주식 비중 목표치를 어떻게 손을 댈 거냐 안 댈 거냐 그겁니다. 그래서 손을 안 대면 당분간 좀 화가 나지만 매도세는 좀 이어질 것이고 좀 상향 조정을 한다면 매도세는 좀 잠잠해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요소입니다. 우리 네. 코스피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국내표는 그렇고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 양회 개막. 기술 자립 내수 확대 초점. 오늘 3월 4일 정협 시작으로 10일간 각종 회의 진행. 내일 양회가 진행되고 지금 천문학적인 재정 정책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그 일단 아까 그 국민연금 이제 국내 그 코스피의 향방을 가름하는 큰 뭐랄까 좀 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네. 이번엔 좀 외국 편을 봐야겠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우리 코스피 시황이나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 향방이 궁금하거나 좀 알고 싶으면 일단 국내 편과 해외 편으로 좀 나눠서 유심히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네. 이거 하나의 그냥 팁입니다. 물론 뭐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혹시나 해서 네네. 국내는 일단 그 아까 얘기했던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네. 움직임을 좀 예의주시하셔야 되고 수급이라든가 이런 거 네. 그리고 해외 편을 좀 이렇게 좀 등한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 소홀히 하시는 분들인데 네. 해외라고 해서 그럼 유럽 증시나 뭐 남미 전 세계 모든 증시를 다 봐야 되냐? 그건 아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미국하고 중국 두 군데만 보시면 돼요. 중국 상해 증시, 미국 나스닥이라든가 뭐 다우지수 이런 미국 증시, 그리고 중국의 인민은행, 중앙은행, 그리고 미국의 연준 이쪽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도 향방도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다. 가장 비중이 크니까요. 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국가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네. 이상한 참 말 같지도 않은 말이 이상한데 네. 그네들 말이 그래 국가 자본주의다. 우리는 자본주의긴 한데 국가가 나서서 하는 국가 자본주의래요. 이건 뭐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하여튼 짬뽕인데 이런 양회 이런 걸 많이 보셔야 돼요.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렇죠. 예,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들이 많이 오가나. 자,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자, 말씀해 주신다면은. 일단 이게 1년에 한 번 열리죠? 네. 이벤트. 네. 매년 이맘때 열려요. 3월 달에. 그렇죠. 3월 달에 양회가 열리는데 네. 일단 오늘이죠. 3월 4일 네. 정협이 열립니다. 네. 그리고 내일이죠. 3월 5일 전인대가 열려요. 네.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정협 좀 신경 들 쓰셔도 돼 이거는. 별로 중요한 이슈가 잘 안 나오죠. 제일 중요한 건 전인대. 아시겠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제 국회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뭐냐면 재정 정책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재정 정책. 재정 정책. 두 번째 경제 성장률, 목표치 얼마로 제시할 것이냐. 네. 근데 작년에는 제시를 안 했습니다. 네. 왜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특이한 상황. 근데 작년에 일단 재정 정책을 먼저 얘기하면 그 얼마 전에 이게 중국에 지금 보면 중국에 재정부, 예? 재정부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름이 중국의 그 류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류춘. 유춘. 네, 류춘. 중국말이죠. 류춘. 이분이 누구냐? 재정부장이에요. 중국의 재정부장인데 우리로 치면 기재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재정부 장관. 그렇죠. 재정을 총괄하는. 네네. 이분이 뭐라고 멘트를 하셨냐면 네. 경기 부양책,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너무 빨리 걷어들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했습니다. 아. 이 멘트 한번 하니까 중국 상해 지수가 급등이. 상해 지수가 1점 몇 프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마사지 했네요. 예. 재정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긴축으로 갈 확률은 매우 낮다 아직은. 최근에 긴축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많이 나와갖고 지난번에 66조 원 우리 원화로 환산해서 66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흡수를 했죠 한번. 그렇죠. 근데 그거는 66조는 그건 티도 안 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이 작년에도 어마어마한 재정을 풀어가지고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을 하고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중국만 나홀로 2.3% 경제 성장률이 나왔어. 2.3%. 2.3%. 그렇죠. 근데 물론 여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부채가 엄청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빚이죠, 빚.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재정 적자로다가 경제 성장률을 떠받치고 있는 나라다. 그렇죠. 그 기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물론 전인대에서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직 개최가 안 됐으니까 뭐 안 봐도 비디오 역시 또 재정 긴축은 아니고 적자 재정을 또 펼칠 것이다.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올해는 제시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올해는 제시할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양회에서 특히 전인대를 봐야 되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긴축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중국에서 긴축을 펼칠 확률은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을 해도 된다. 일단 중국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국이야 그 공산당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이제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3월 3일 일자로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3,576포인트인데 요게 그 2월 19일자 기준으로 보면 살짝 빠지긴 좀 빠졌어요. 2월 19일날 상해가 3,696이었는데 3월 3일 기준으로 3,576포인트를 지금 지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 지수도 약간 빠져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재정 정책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미국이 하는 그 이상의 지금 재정 정책을 예상하고 있던데 또 한 번 이제 한번 기대를 하면 될까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긴축 지금 못합니다. 지금 할 단계가 아니에요. 아니고 네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국내는 이제 아까 국민연금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매도세 진정 여부, 그리고 해외로 가면 중국이 중요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축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그거는 이제 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양회가 끝나고 나면. 근데 긴축을 쓸 확률은 매우 낮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염려 안 해도 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플레 논란에 지금 많이 나오겠죠. 긴축 이슈, 미국 연준. 그렇죠. 예, 미 국채 금리가 계속 또 요동치니까 어저께 또 증시가 미국 증시가 한번 또 특히 나스닥 중심으로 한국 증시에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직격타가 왔거든요. 인플레 논란에 미 연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카드 쓸까? 자,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봐야 될 것이 미국인데 네네. 미 연준 미국은 뭐 아시겠지만 가장 최근 이슈가 뭐예요? 인플레이션 우려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그 통과가 됐나요? 제가 아직 미처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 2,000조 가까운 그 대규모 부양책 미국에서 그 상원에서 아직 통과 안 됐죠? 네, 하원은 이미 통과가 그렇죠. 됐고 네. 상원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뭐 어느 기사엔 그러더라고요. 통과가 되긴 될 건데 아마. 중간적으로 근데 거기 최저임금 인상안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지금. 네네. 최저임금을 올리는 걸로. 그렇죠. 근데 그거를 빼야 공화당에서 아마 찬성을 해줄 거다. 그렇죠. 인프라까지 또 이제 다 추후에 협의가 돼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안이 빠지면서 아마 무난하게 그건 상원에서도 통과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은데 그건 저도 일단 같은 생각이고서 그런 우려가 더 크잖아요. 2,000조 가량의 돈이 또 풀리면 더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 않겠냐.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질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걸 선반영하는 입장에서 또 최근 이슈가 뭐예요? 우리 코스피도 영향 많이 받았죠. 그렇죠. 뭐죠? 지금도 그 재료는 소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급등. 네, 여전히 좀 코스피를 짓누르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길어봐야 그 재료만으로 가는 거는 길어봐야 한 달이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사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해도 예. 저는 올 거라고 보지도 않지만 설사 온다고 해도 그건 얼마든지 미 연준 즉 중앙은행에서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 그럼 어떻게 만약에 설령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해도 무슨 근거로 그럼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하냐? 어떻게 통제할 거냐? 그게 보기에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그 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 정책이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쓸 것이다 분명히. 과거 그 미국발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터졌을 때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미 연준에서 처음으로 썼거든요. 이거를 그렇죠. 최초로 썼는데 이번에도 써서 금리를 최대한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 나는 게 발생을 하면. 예, 그걸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 근거는 또 뭐냐 그러면 제롬 파월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분간 통화 완화 정책은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고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은 뭐 한 3, 4년 후에나 생각해 보겠다. 물론 하루아침에 말을 바꿀지도 모르겠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긴축 못 씁니다. 예? 지금 긴축을 쓴다는 거는 뭐야? 금리 올리고 유동성 걷어들인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증시에 또 막대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경기가 자산 시장이 또 빠그러질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섣불리 쓰기가 힘들어.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아직 실현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오퍼레이션 그래서 설명해 미국에서 주실까요? 자, 그럼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서 설명해 준다고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뭐냐? 말이 좀 어렵죠. 트위스트 벨에 꼰다는 거예요. 트위스트 그렇죠. 꼰다. 네네. 뭐냐? 지금 그 말씀하세요. 금리 급등 중에 미 국채 금리 급등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된 게 10년물짜리거든요. 네네. 이 10년물은 장기채예요. 네? 네. 상환 기간이 10년이야. 10년 이상 넘어가면 장기 국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장기채가 이렇게 뛰어버리면은 이거를 금리를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떻게 끌어내리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쓴다. 그게 뭐냐면 그 시장을 공개적으로 조작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미 연준에서. 그래서 국제 시장이 개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방법은 장기 국채, 장기채를 대량으로 사들입니다. 네. 즉 매수를 해요. 네. 그리고 단기채 10년 이하짜리 채권을 팔아. 매도를 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10년물 국채금리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오냐? 아시겠지만 채권의 가격과 채권의 금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장기 채권 10년물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면 시장에서 공급이 줄겠죠. 장기채 공급이 줄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급이 줄면 채권의 가격은 오릅니다. 그럼 반대로 움직이는 10년물 국채의 금리는 떨어져. 그렇죠. 이렇게 해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반면에 단기 채권을 팔면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럼 단기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떨어집니다. 네. 그럼 반대로 움직이는 단기 채권의 금리는 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기 채권의 금리는 올리고 장기 채권의 금리는 끌어내리는 건데 방점은 단기채가 아니라 장기 채권 금리에다 찍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작을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금리에 지금 과도하게 금리가 오르는 것을 차단하고 막으려 들 것이다. 미 연준이. 참고적으로 좀 언급을 잠깐만 언급을 드리면 10년물은 미국 시장 금리의 기준이에요. 미국은 미국채 10년물이 시장 금리의 기준이죠. 한국은 3년으로 보통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바로 시장 금리에 연동이 된다. 이 시장 금리는 바로 이제 기업들하고 가계에 넘어가는 바로 대출금리다. 그래서 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국채 금리가 뛰면 바로 여기에 직단을 주기 때문에 바로 시장 금리에 연동을 주면서 바로 증시에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나설 확률이 매우 높다. 뭐 이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인플레가 오게 된다면 그렇죠. 통제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고 설사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온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 극심한 인플레이션까지는 안 간다. 그리고 얼마든지 미 연준에서 이건 통제할 수 있다. 네? 뭐 정책이 비전통적 통화 정책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이 방법이 있죠. 있기 때문에 YCC도 있고 대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컨트롤 하려고 들 것이다. 네. 컨트롤도 가능하고. 그래서 일단 이상으로 한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는데 일단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는 아까 얘기했지만 국민연금, 그 다음에 중국, 미국인데 중국과 미국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둘 다 아직 긴축을 적극적으로 행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 우리 코스피에 있어서 뭐 주가를 끌어내리거나 폭락시키거나 주저앉힐 일은 별로 없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이제 국내 쪽을 보면 국민연금의 순매도세가 좀 잦아들 것이냐. 그게 좀 관건인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달 말에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 그거는 좀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좀 해주신다면. 끝으로요? 네네. 글쎄요. 일단은 네네. 뭐 주식 투자가 어렵죠. 네네. 저 역시도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걸 느끼는데 네네. 주식 투자를 하려면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시황 네.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네네. 뭐 주식 시장에 있어서 그때 이슈 네. 이런 거 다 봐야죠. 네네. 봐야 되는데 네.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네네. 그거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이 공포란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 마음을 다잡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참고하고 열심히 보라는 의미고요. 네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도 다 같은 맥락이고요. 네네. 근데 제가 주식시장에 뭐 물론 저보다 오래 계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느낀 거는요. 역시 갈 놈은 간다. 2008년도 금융위기 터졌을 때도 그렇게 뭐 지수가 다 빠지고 해도 결국 갈 놈은 다 갔어요. 그렇죠. 갔고 가장 중요한 건 그 기업 자체의 어떤 그 내재 가치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거 너무 흔들리지 말고 현혹당하지 말고 네. 꾸준히 네. 꾸준히 그냥 내 갈 길을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불교 경전에 보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진정성을 갖고 흔들림 없이 꾸준히 가다 보면 네. 목적지에 어느새 도착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정리해 보면 어떠한 파고가 온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가치, 기업 가치는 장기적으로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을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결국에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누가 어떻게 회방을 놔도 네네. 그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네. 결국에는 간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직접 깨달은 진리입니다. 제가 경험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도. 말씀해서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자,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